또다시 시판이 침대 옆 작은 탁자로 밀려났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외곽의 호스피스 시설 502호. 제가 담당하던 환자 김에스터 씨는 그날도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흰죽도 으깬 감자도 차갑게 식어가는 영양보충 음료도 그녀의 마른 입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날로 꼬박 10하루째였습니다. 10하루 동안 그녀는 단 한 숟갈도 단 한 모금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입가에 대면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눈을 감았고 저는 그 다친 눈꺼풀 앞에서 매번 무너졌습니다. 저는 마거리 도일입니다. 이 일을 18년 했습니다. 수백 명의 마지막을 지켜봤고 먹지 않으려는 환자를 어르고 달래는 일에는 누구보다 이력이 났다고 믿었습니다. 안 먹으면 억지로라도 먹여야 한다. 그게 간병인의 책임이라고 18년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침대 발치에 가만히 선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두 손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가족들이 쓰는 작은 부엌 쪽에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달큰하면서도 코끝이 알싸한 묘하게 마음을 끌어당기는 향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냄새를 따라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작은 냄비 앞에 등이 굽은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8의 박순자 할머니, 그 방 환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무언가를 정성껏 휘젓는 그 손길만은 또렷했습니다. 말린 붉은 열매 몇 알과 노르스름한 뿌리 몇 조각, 냄비 안에 든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사도 약도 그 어떤 최신 의료 장비도 어쩌지 못한 사람을 마른 열매 몇 알, 끓인 물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영양제도 못 넘기는 사람이 저런 물 한 잔을 마실 리가 없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냄비에서 끓고 있던 한 잔이 18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제 모든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리란 것을요. 10하루를 굶은 환자가 어떻게 그 한 잔에는 손을 뻗었을까요?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닌 그 차 한 잔이 어떻게 떠나는 사람과 그 곁을 지키던 저를 동시에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사람들은 제가 따뜻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의 곁을 지키는 일을 하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날 그 차 냄새를 맡기 전까지는요. 18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마음에 굳은 살을 만듭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26의 저는 환자 한 분이 떠날 때마다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차가운 세면대를 붙잡고 누가 들을세라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슬픔을 느낄 자리에 단단한 껍데기가 자라난 것뿐이었죠. 그래야 다음날 또 출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40이 넘어서면서 저는 거의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침대 시트를 갈고 약을 나누고 시판을 드리고 차트를 채우고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주방에 서서 인스턴트 수프를 데워 먹었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헤어진 뒤로 그 주방에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데우고 먹고 설거지하고 잠드는 하루. 저는 그 단조로움이 차라리 편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치지도 않으니까요. 저는 효율을 믿었습니다. 매뉴얼을 믿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주고 정해진 양을 먹이고 차트에 숫자를 적는 일. 그 안에는 흔들릴 것도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환자가 먹지 않으면 저는 더 강하게 권했습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먹여야 산다. 그게 제 18년의 결론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환자를 위한 신념이라기보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저 자신을 위한 방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두고 이 시설에서 가장 손이 빠르고 정확한 간병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우는 신참 간병인을 보면 속으로 저렇게 마음을 쏟다간 오래 못 버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도 곧 나처럼 단단해지겠지 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단단해진 게 아니라 메말라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박이면 그 굳은 살이 본래의 살결을 가려버린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봄날 김에스터 씨가 제 담당이 되었습니다. 52살.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차트에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말이 차갑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502호로 옮겨온 첫날 저는 늘 하던 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일이라고 불러주세요. 식사 챙기는 게 제 일입니다. 하고요. 에스더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에스더 씨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도 한 장 있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젊은 박순자 할머니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진들을 그저 흔한 가족 사진으로만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수십 년의 시간 같은 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흰죽을 절반쯤 남겼습니다. 둘째 날 3숟갈. 셋째 날부터는 숟가락을 입에 대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저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영양 보충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캔에 담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정확히 계산되어 들어있는 그 음료를요. 빨대를 꽂아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에스더 씨는 한 모금을 머금더니 곧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부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맛을 가져왔습니다. 딸기 맛, 초콜릿 맛, 바닐라 맛. 차게도 해보고 미지근하게도 해보았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 어떤 인공적인 단맛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빨대를 들이미자 에스더 씨가 가는 손가락을 들어 제 손목을 살며시 눌렀습니다. 그만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힘이라곤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 손가락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며칠 동안 제 손목에 남아있었습니다. 날짜가 쌓일수록 제 안에 초조함도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 초조함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편함에 더 가까웠습니다. 차트에 적힌 숫자가 자꾸만 비어갔으니까요. 섭취량 0, 섭취량 0, 섭취량 0. 그 0이라는 글자가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더 강하게 권했습니다. 조금만 드셔야 해요. 안 드시면 더 힘들어지세요. 하고요. 그럴수록 에스더 씨는 더 깊이 눈을 감았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신호등 앞에 멈춰설 때마다 그 빈 시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더 좋은 음료를 찾아야 하나? 더 부드러운 죽을 끓여야 하나? 저는 그 고민을 늘 음식의 종류에서만 찾았습니다. 정작 에스더 씨가 거부하는 것이 음식 자체가 아니라 사랑 없이 들이밀어지는 그 차가운 캔이라는 사실은 한 번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저에게 음식은 데이터였지 마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방에는 늘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에스더 씨의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처음 그분을 봤을 때 저는 그저 안쓰러운 풍경의 일부로만 여겼습니다. 작고 마른 노인이 딸의 침대 옆 의자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모습. 흔히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어라 말하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안하다는 듯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셨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 어떻게 그토록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는지 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딸의 마른 손을 오래오래 쓰다듬었습니다.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가끔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 노래였습니다. 자장가 같기도 한 그 가락이 502호의 공기를 천천히 데웠습니다. 할머니는 또 작은 손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딸의 메마른 입술을 살살 닦아주곤 했습니다. 먹이려는 것도 고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이 조금이라도 덜 메마르기를 바라는 손길이었습니다. 하루는 회진을 돌다 502호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할머니가 딸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의 결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 딸을 재우던 수십 년 전의 그 목소리를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다시 꺼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도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환자의 약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저에게는 늘 다음 일정이 있었고 그 일정표 안에 한 모녀의 마지막 같은 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곁눈질로 보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섭취량이라는 숫자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사랑이 흐르는 그 작은 방 안에서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방에서 가장 메마른 사람은 떠나가는 환자도 그 곁을 지키는 노모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는 영양사 데이비드 첸을 찾아갔습니다. 데이비 씨, 502호 환자분 섭취량이 계속 0이에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데이비드는 차트를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굳혀 썼습니다. 그러고는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전면 영양 투여를 검토해 봐야겠네요. 이대로면 수치가 위험해요. 그는 30 중반의 젊은 영양사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표준 식이 지침을 신봉했고 모든 답을 도표와 그래프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18년 전에 저와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치. 저와 데이비드가 나누는 대화에는 늘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사람의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칼로리가 몇이고 단백질이 몇 그램이고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그 숫자들 너머에 한 사람의 평생이 그 사람이 사랑했던 맛과 향과 기억이 통째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빈 시판을 들고 502호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18년 동안 무엇을 한 걸까?
매일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면서 정작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있었나? 음식이란 게 정말 숫자로 채워넣기만 하면 되는 걸까?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입에 대고 싶은 것이 정말 정확히 계산된 그 캔 하나뿐일까? 그 질문은 그날 밤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또 인스턴트 수프를 데우려다 저는 문득 가스레인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담아 무언가를 끓여본 게 언제였더라.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음식을 날랐지만 단 한 번도 음식을 만들어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복도 끝 작은 부엌에서 그 가시를 뽑아낸 향기가 피어오르리란 것을요. 그리고 그 향기가 평생 숫자만 세워온 한 간병인의 마음에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게 되리란 것을요. 그로부터 사흘 뒤 에스더 씨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진을 돌며 502호 문을 열었을 때 저는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밤사이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요. 에스더 씨의 얼굴은 베개와 거의 같은 빛깔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얕고 길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마른 강줄기처럼 도드라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밤을 꼬박 새운 듯 의자에 앉은 채로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에스더 씨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피부가 종이장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꺼풀을 살짝 들어 저를 보더니 또 그 희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제가 애쓰는 걸 다 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차트의 숫자만 보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곧장 데이비드를 호출했습니다. 그가 차트를 들고 들어와 수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늘 그렇듯 건조했습니다. 할수가 심해요. 이대로 가면 며칠 못 버틸 겁니다. 정맥 영양과 수액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그는 마치 고장난 기계의 부품을 점검하듯 에스더 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석이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그 정석이라는 말이 제 안에서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리려는 게 사람인가 아니면 차트의 숫자인가? 그 질문이 또 한 번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감상에 빠질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제 일은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에스더 씨가 저를 보며 지었던 그 미안한 웃음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정맥에 바늘을 꽂고 수액줄을 연결하고 모니터를 붙이면 그녀의 수치는 며칠 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그녀가 원하는 마지막일까? 18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없었습니다. 절차는 절차일 뿐 거기에 환자의 마음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믿음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데이비드와 저는 가족 면담을 위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통역을 위해 같은 층에 입원한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잠시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침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분이 계셨던 겁니다. 데이비드는 도표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따님께 정맥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게 의학적으로 최선입니다. 동의해 주셔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래프 위의 선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마치 숫자만 보여주면 누구나 설득될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요. 할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말을 하셨습니다. 통역하던 분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옮겨주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은 바늘은 이제 그만 꽂고 싶다고 하시네요. 딸이 마지막엔 편안했으면 좋겠다고요. 할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영양 공급을 중단하면 더 빨리 악화됩니다. 이건 환자분을 위한 일이에요.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무어라 짧게 덧붙이셨습니다. 통역하던 분의 목소리가 살짝 잠겼습니다. 알아요. 다 안다고 하세요. 그래도 마지막인데 딸이 좋아하던 거 한 번이라도 입에 대게 해주고 싶다고 하세요. 좋아하던 거.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11일 동안 에스더 씨에게 수십 가지 음료를 들이밀었지만 단 한 번도 그녀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기 맛이냐 초콜릿 맛이냐를 따졌을 뿐 정작 그녀가 평생 사랑했던 맛이 무엇인지는 떠올려 본 적조차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에스더 씨의 입에 무언가를 넣으려고만 했지 그 입이 무엇을 그리워하는지는 한 번도 헤아리지 않았던 것이죠. 면담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데이비드는 답답하다는 듯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비합리적이에요. 가족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환자를 방치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하고 복도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언가가 제 안에서 자꾸만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는 데이비드가 옳다고 하는데 가슴 한구석은 자꾸만 할머니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야간 근무였습니다. 시설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복도에는 비상등의 흐릿한 빛만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저는 간호 스테이션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며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가슴에 안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더듬더듬 미리 외워온 듯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엌 조금 써도 될까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마치 무거운 돌을 들어 옮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짓으로 무언가를 끓이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시간에 부엌을요? 할머니가 안고 있던 봉지를 살짝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 안에는 쪼글쪼글하게 마른 붉은 열매 한 줌과 노르스름한 뿌리 몇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국에서 가져온 어떤 약재 같은 것이려니 짐작했을 뿐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즉각 규정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 외부 식재료를 시설 부엌에서 조리하는 건 위생지 침상 권장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18년 동안 몸에 밴 그 절차의 감각이 저도 모르게 입을 열게 만들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야간 점검을 돌던 데이비드가 그 광경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봉지 안을 들여다보더니 곧장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식재료는 조리하실 수 없어요. 위생 규정이에요. 할머니는 데이비드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어깨를 움츠리셨습니다. 그 작은 몸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봉지를 다시 가슴에 끌어안고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봉지를 쥔 손끝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손은 거절당하는 데 익숙해진 손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말로 딸의 마지막을 지키느라 수없이 고개를 숙여온 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를 향해 말했습니다. 데이비 씨, 잠깐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냥 차예요. 끓인 물에 우려내는 차. 약도 아니고 다른 환자분께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딸한테 해주고 싶은 거라면 우리가 그걸 막을 권리가 있을까요? 데이비드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도일 씨, 규정은 규정이에요. 저는 그를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11일 동안 규정대로 한 결과가 섭취량 0이잖아요. 책임은 제가 질게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순간에는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면담 때 들었던 그 말, 딸이 좋아하던 거 한 번이라도 하던 그 목소리가 제 안에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텅 빈 제 집 주방이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끓여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던 그 밤이 떠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데이비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물러섰습니다. 단 한 번뿐입니다 하고 못 박으면서요. 저는 할머니를 복도 끝 작은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비닐봉지를 푸는 동안 저는 옆에 서서 그 손끝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붉은 열매를 흐르는 물에 정성껏 씻었습니다. 하나하나 마치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고는 노르스름한 뿌리의 껍질을 작은 칼로 얇게 벗겨냈습니다. 그 손놀림에는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익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붉은 열매와 노란 뿌리는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할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저 먼 한국에서 이것들을 챙겨 이 머나먼 나라까지 가져온 것일까?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오는 그 긴 시간 동안 할머니의 가방 한 구석에는 딸에게 끓여줄 차 한 잔의 재료가 들어있었던 셈입니다. 그 사실이 어쩐지 제 마음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마른 열매 몇 알이 끓은 물 한 잔이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는가? 11일을 굶은 사람이 영양제도 거부한 사람이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하고 할머니가 씻어둔 재료를 천천히 넣자 부엌 안에 처음 맡아보는 향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달큰하면서도 알싸한, 코끝을 간지리면서도 마음 어딘가를 건드리는 묘한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작은 부엌에서 피어오른 그 향기가 제가 18년간 믿어온 모든 것을 뒤흔드는 첫 신호가 되리란 것을 그날에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다 끓는 데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센 불에서 물을 끓이다가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불을 약하게 줄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앞에 작은 의자를 끌어다 앉아 냄비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마치 그 1시간이 딸에게 줄 차를 위해 마땅히 치러야 하는 의식이라도 되는 듯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문득 제가 18년 동안 환자에게 무언가를 1시간씩 정성 들여 준비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음식은 늘 데우면 끝이었으니까요. 봉지를 뜯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빨대를 꽂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채 3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가끔 긴 나무 숟가락으로 냄비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어떤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긴 기다림 자체를 딸을 향한 마음으로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끓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한 방울 한 방울 우려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가만히 서서 끓고 있는 냄비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다음 환자의 약 시간을 떠올리며 시계를 봤을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만큼은 이상하게도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18년 중 가장 의미 있는 1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일. 그 단순한 기다림 속에 제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어가는 향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알싸하던 냄새가 시간이 지날수록 둥글고 달큰해졌습니다. 붉은 열매가 물속에서 천천히 풀어지며 국물에 진한 갈색이 번졌습니다. 노란 뿌리에서 나온 알싸한 기운이 그 단맛을 깨끗하게 받쳐주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코를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를 맡고 있자니 오래전 돌아가신 제 외할머니의 부엌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감기에 걸리면 외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무언가 따뜻한 것의 냄새.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온기만은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었던 것이죠. 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수십 년 전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이 냄새 하나에 이렇게 선명하게 되살아날 줄은 몰랐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가장 깊은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코끝에, 혀끝에 새겨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불을 껐습니다. 그러고는 깨끗한 천에 국물을 걸러 작은 보자기 잔에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따뜻한지 손등에 살짝 대보았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식지도 않은 온도. 딸의 입에 닿을 그 온도를 할머니는 손끝으로 가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잔을 따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워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온 간절함이 손끝까지 차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잔을 옮기다 말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김이 오르는 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스쳐가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어린 딸에게 이 차를 처음 끓여주던 날을, 어쩌면 딸을 이 먼 나라로 시집 보내던 날을 떠올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보며 차마 아무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 담긴 무게를 함부로 깨트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502호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우리 세 사람의 발소리만 나직하게 울렸습니다. 데이비드도 어느새 뒤따라왔습니다. 입으로는 주정 운운했지만 그 역시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과연 저 차 한 잔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요. 그는 팔짱을 낀 채 회의적인 표정을 애써 감추지 않았습니다. 11일을 굶은 환자가 차 한 잔에 반응할 리 없다는 그의 확신이 그 굳은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건 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에스더 씨는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 딸의 어깨를 아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귓가에 한국말로 무어라 속삭였습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끝에 차라는 단어 비슷한 발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에스더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18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을 목격했습니다. 코로 향이 닿자 에스더 씨의 흐릿하던 눈동자가 또렷해졌습니다. 미간이 살짝 움직이고 메말랐던 입술이 작게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거부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발치에 선 채 숨을 죽였습니다. 영양음료 캔을 들이밀 때마다 고개를 돌리던 그녀가 그 차의 냄새 앞에서는 오히려 고개를 살짝 들었던 겁니다. 나중에야 한 사실이지만 그 향은 에스더 씨에게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 한국에서 자라며 수도 없이 맡았던 향이었습니다. 감기에 걸린 밤이면, 시험을 앞두고 잠 못 이루던 새벽이면 어머니가 늘 끓여주던 바로 그 차의 향. 그 향은 그녀의 몸이 아니라 기억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입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음식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잔을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저는 또 거부당할 거라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11일이었으니까요. 어떤 음식도 어떤 영양제도 넘기지 못한 11일. 제 안에 차가운 계산이 속삭였습니다. 안 될 거야. 마음만 위로받고 끝나겠지.
저는 무의식 중에 다음 절차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차도 실패하면 결국 정맥 영양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에스더 씨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한 모금, 작은 한 모금이 그녀의 목을 넘어갔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멎었다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추더니 다시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또 한 모금. 영양음료엔 꿈쩍도 않던 그 입이 어머니가 끓인 차 앞에서는 스스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11일 만이었습니다. 11일 만에 그녀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제 의지로 삼킨 것이었습니다. 삼킬 때마다 에스더 씨의 목을대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움직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수없이 보아온 평범한 동작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것이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삼킨다는 것, 그 단순한 일이 이토록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에스더 씨는 그 작은 잔의 절반을 비웠습니다. 절반. 영양학적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양이었습니다. 칼로리로 환산하면 한 줌도 안 되는 양. 데이비드의 차트에라면 거의 의미 없는 숫자로 적혔을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절반이 제가 18년 동안 채워넣은 그 어떤 가득 찬 식판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미장을 채우는 양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양이었으니까요. 차를 마신 뒤 에스더 씨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더 꼭 잡고 그 낮은 자장가를 다시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락이 502호의 공기를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 앞에서 발이 묶인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옆에 선 데이비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차트를 들고 있던 손을 어느새 아래로 떨군 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작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한마디에 우리 두 사람의 모든 당혹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도표와 수치만 믿어온 두 사람이 그 어떤 도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장면 앞에 나란히 서 있었던 겁니다. 데이비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면서 차트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아챘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그도 이 일을 숫자로 옮기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그라면 분명 섭취량 절반, 종류 미상 음료 하는 식으로 깔끔하게 기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본 것은 차트의 칸에 담을 수 없는 무엇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나눈 그 침묵의 시간은 어떤 숫자로도 측정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공이 트기 직전에 회색빛 하늘 아래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자꾸만 그 장면을 곱씹었습니다. 영양음료 한 캔에는 하루치 열량이 정확히 들어있습니다. 단백질도 비타민도 무기질도 빠짐없이요. 반면 그 차 한 잔에는 영양학적으로 보면 거의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손을 뻗은 쪽은 후자였습니다. 가득 찬 캔이 아니라 거의 비어있는 차 한 잔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설 때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머릿속에 나란히 올려놓고 저울질했습니다. 한쪽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영양음료가, 다른 한쪽에는 마른 열매와 뿌리를 1시간 넘게 끓인 차 한 잔이 있었습니다. 과학은 분명 전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가는 한 사람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 차이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저는 운전하는 내내 그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텅 빈 주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그 차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었던 걸까? 약효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했습니다. 영양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11일을 굶은 사람의 닫힌 입을 열게 한 걸까? 저는 늘 그래왔듯 인스턴트 수프를 데우려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봉지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봉지를 뜯고 데우고 후루룩 마시는 그 3분짜리 식사가 그날따라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1시간을 들여 무언가를 끓여준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던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던가? 저는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창밖에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답은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저는 아직 그것을 또렷한 말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믿어온 그 모든 매뉴얼과 수치들이 그 작은 보자기잔 하나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흔들림의 정체를 다음날 할머니에게 직접 묻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차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아니라 그 차에 무슨 마음이 담겨있는지를요.
그 질문이야말로 18년 동안 한 번도 던져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작정하고 일찍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왜 그러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간밤에 본 그 장면이, 그 차 한 잔이 자꾸만 저를 502호로 끌어당겼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제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다음 일정에 쫓겨 빠르게 움직이던 발이 그날만큼은 천천히 무언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18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온 한 중년 여자가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입가에는 굳은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메마른 사람이 되었을까?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어젯밤에 그 차 한 잔이 잊고 있던 그 질문을 다시 꺼내놓았던 겁니다. 거울 속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오래도록 제 눈을 마주볼 뿐이었습니다. 502호 문을 열자 닥순자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씨는 자고 있었지만 전날보다 안색이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입술의 메마름이 조금 가셨고 숨소리도 한결 고르게 들렸습니다. 차 한 잔이 그녀의 몸을 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몸의 변화가 아니라 표정의 변화였습니다. 고통을 견디던 얼굴에서 평온을 되찾은 얼굴로요. 저는 할머니 곁의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더듬더듬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제 그 차 무엇으로 만든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제 표정과 손짓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그 잔을 마시는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그제야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그 마른 붉은 열매와 노란 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붉은 열매를 하나 집어 제 손바닥에 올려주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얼마나 거칠고 따뜻한지 느껴졌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만들고 다듬어온 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툰 영어와 손짓을 섞어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대추. 한국, 옛날부터 마응, 편안하게. 그 다음 노란 뿌리를 들어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이거 생강. 몸 따뜻하게. 배추와 생강. 저는 그 이름을 입속으로 가만히 따라 읊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보이며 더듬더듬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통역기를 켜고 화면에 한국어를 입력해 제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추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을 편안하게 합니다. 생강은 차가워진 속을 데우고 막힌 기운을 풀어줍니다. 이 둘은 성질이 다르지만 함께 끓이면 서로를 도와 더 부드러워집니다. 서로 다른 둘이 함께 끓으면 더 부드러워진다. 그 문장이 묘하게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둘의 관계를 오래된 친구 사이에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한쪽이 앞으로 나아가 막힌 길을 뚫으면 다른 한쪽이 뒤에서 그 거친 성질을 부드럽게 다독여준다고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이것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쌓인 한 민족의 지혜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그저 자극적인 음식의 나라로만 막연히 떠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부엌에는 떠나는 이를 따뜻하게 배웅하는 이토록 섬세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마른 대추를 손끝으로 쓸어보며 무어라 더 말씀하셨습니다. 통역기가 옮겨준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에스더가 어렸을 때 아프면 늘 이걸 끓여줬어요. 열이 나도 배가 아파도 시험 때문에 잠을 못 자도 그 애는 이 냄새만 맡으면 스르르 잠이 들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젯밤 에스더 씨가 차의 향을 맡고 눈을 또렷이 뜨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약효가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어머니의 냄새가 그녀의 다친 마음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통역기에 무언가를 입력하셨습니다. 화면에는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이 미국에 시집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이 대추하고 생강을 한 보따리 싸줬어요. 멀리 가서 몸 차가워지면 끓여 먹으라고. 그 말 끝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한 보따리의 대추와 생강이 수십 년 동안 태평양 건너 어느 미국 부엌에서 끓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제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마른 열매 한 줌에 담겨 바다를 건너고 세월을 건너왔던 겁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 차가 따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질문에는 솔직히 약간의 회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이 차에 어떤 기적 같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그런 가족들을 종종 보아왔으니까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헛된 희망에 매달리는 가족들을요. 할머니는 제 말을 한참 알아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러고는 통역기에 한국어를 또박또박 입력하셨습니다.
화면에 뜬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뜻하게 보내주고 싶어서. 고치려는 게 아니다. 그냥 따뜻하게 보내주고 싶다. 그 한 문장이 18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신념의 벽을 단번에 허물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환자가 먹지 않으면 그것을 실패로 여겼습니다. 어떻게든 먹여야 한다고 그게 제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처음부터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딸의 위장을 채우는 게 아니라 딸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딸이 곧 떠나리란 것을요.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또렷이 알면서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기를, 차갑지 않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인함이란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평온하게 보내줄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할머니의 그 작고 구분 등에 저는 18년을 일하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붉은 대추 하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열매 하나에 제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 사람이 마지막에 원하는 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영양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누군가의 손길과 온기라는 것을요. 제 손바닥 위에서 그 대추 한 알이 어느새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추를 차마 봉지에 돌려놓지 못하고 한참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작고 쪼글쪼글한 그 열매가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약보다도 귀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휴게실에 혼자 앉아 호스피스 돌봄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18년을 일했지만 정작 그 자료들을 제대로 들여다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신입 시절 교육에서 한 번 듣고는 그 뒤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의료진이 늘 말하던 한 가지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호스피스 돌봄의 핵심은 영양 보충이 아니라 위안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고통을 늘릴 수 있다.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익숙한 향과 따뜻한 음료는 환자의 닫힌 마음을 다시 열어줄 수 있으며 가족이 함께 무언가를 나누는 행위 자체가 가장 깊은 돌봄이 된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그 원칙을 매일 어겨온 셈이었습니다. 교육 시간마다 들었던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겁니다. 위안과 연결. 그 두 단어가 그날따라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늘 환자에게 무언가를 주려고만 했지 환자와 함께 있어주려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판을 들이밀고 차트를 적고 다음 방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한 돌봄의 전부였습니다. 가장 부끄러웠던 것은 그 모든 원칙을 할머니는 책으로 배운 적도 없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의료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78의 노인이 제가 18년간 외면해온 돌봄의 본질을 처음부터 손끝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책에 쓰인 위안과 연결이라는 그 차가운 단어가 할머니의 부엌에서는 대추 생강차 한 잔으로 따뜻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자격증을 들고도 못한 일을 할머니는 마른 열매 한 줌으로 해내고 계셨던 것이죠. 자료를 덮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양 보충 음료 한 캔과 어머니가 직접 끓인 차 한 잔. 며칠 전이었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캔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정석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둘의 차이를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캔에는 영양이 들어있지만 차에는 사람이 들어있었습니다. 캔에는 계산이 들어있지만 차에는 평생의 사랑이 들어있었습니다. 환자가 손을 뻗은 쪽이 어느 쪽이었는지를 떠올리면 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가 차가 담긴 잔을 그렇게 감싸쥐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으로 온도를 가늠하던 그 모습. 저는 그동안 환자의 음식 온도를 단 한 번도 손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해진 온도로 데워 나르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 작은 차이가 돌봄과 처리의 차이라는 것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502호로 다시 향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이요. 병실 문 앞에 서니 안에서 할머니의 낮은 자장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려다 말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8년 만에 처음으로 한 환자의 방 앞에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마른 줄로만 알았던 제 안 어딘가에서 오래 잠겨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목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26에 화장실에 숨어 울던 그 신참 간병인이 18년의 굳은 살을 뚫고 다시 제 안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반가웠습니다. 아직 제 안에 사람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다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에서 아주 작은 샘 하나가 다시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18년 동안 칼로리를 셌지 사람을 본 적이 없었구나. 그 깨달음은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늦었지만 아주 늦지는 않았으니까요. 에스더 씨는 아직 그곳에 있었고 저에게는 아직 그녀를 사람으로 마주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곁에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식판도 차트도 없이 그냥 그곳에 있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그것이 제가 18년 만에 배운 가장 중요한 돌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며 옅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마침내 같은 마음이 든 사람을 알아본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502호에서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다음 환자의 약 시간 같은 건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든 에스더 씨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할머니가 흥얼거리는 자장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 가락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또렷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마음, 그리고 이제 곧 보내줘야 한다는 마음. 그 두 마음이 한 가락 안에 함께 녹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18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떤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저 함께 있어서 얻는 충만함이었습니다. 빈손으로도 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제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저 익숙한 향 하나, 따뜻한 손길 하나,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하나면 충분한 것인지도 모른다고요. 그 단순한 진실을 저는 78 노인의 차 한 잔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격증도 매뉴얼도 18년의 경력도 가르쳐주지 못한 그 진실을요. 그로부터 닷새 뒤 에스더 씨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매일 저녁 어머니가 끓인 차를 조금씩 마셨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반잔, 어떤 날은 겨우 몇 모금. 영양학적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를 마시는 동안 에스더 씨의 얼굴에는 늘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섭취량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차를 마실 때 짓는 그 편안한 표정을 차트보다 더 소중한 기록으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닷새 동안 저는 매일 502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시판을 들이밀고 차트를 적은 뒤 서둘러 나가는 대신 저는 잠시라도 환자 곁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바다에서 일한 어부였다고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녀의 결혼식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그들을 그저 몇 호실 환자로만 기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저마다의 평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에스더 씨의 호흡이 눈에 띄게 가빠졌습니다. 의료진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전해 듣고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일찍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마지막 살을 끓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곁을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막아야 할 규정 같은 건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냄비를 꺼내드리고 물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위생 규정을 들이대던 그 부엌에서 이제 저는 할머니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가 끓는 동안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끓어오르는 냄비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옆모습에서 저는 이것이 딸에게 끓여주는 마지막 차라는 것을 할머니도 알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끓여온 그 차를 이제 마지막으로 끓이고 계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으려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문득 할머니가 손을 뻗어 끓고 있는 냄비 위로 피어오르는 김에 손바닥을 가만히 대보셨습니다. 그 김이 손바닥을 적시는 동안 할머니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무어라 기도하시는 것 같기도, 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를 끓이는 이 한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딸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할머니는 그렇게 차 한 잔에 담아 건네고 계셨습니다. 차가 다 끓자 할머니는 가장 곱고 작은 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502호로 향했습니다.
에스더 씨는 침대에 누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곁에 앉아 차가 담긴 잔을 딸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에스더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그 익숙한 향을 맡으며 아주 희미하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한 모금. 그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차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게 무어라 말했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통역봉사자가 나직이 옮겨주었습니다. 엄마 차 냄새 어릴 때 그대로네. 그 한마디에 502호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 한 사람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부어, 아플 때마다 끓여주던 그 차의 향, 그 모든 기억이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떠올린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어머니가 끓여주던 차 한 잔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두 눈에서 마침내 차마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야윈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무어라 한국말로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통역할 필요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잘 가라는 말. 어느 나라 말이든 어머니가 딸에게 건네는 그 마지막 인사의 결은 똑같았으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딸 앞에서 의연하려는 어머니의 안간힘이 그 떨리는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발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에스더 씨의 다른 한 손을 향해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환자의 손을 잡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맥박을 재거나 자세를 바꿔줄 때 기능적으로 잡았을 뿐 사람으로서 그 손을 잡아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에스더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 손으로 감싸자 아주 미세하게 제 손가락을 마주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약하디약한 힘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18년 동안 메말라 있던 제 안의 무언가가 그 순간 뚝이 터지듯 한꺼번에 풀려나왔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환자 앞에서 우는 것은 프로답지 못한 일이라고 믿어왔지만 그날만큼은 그 눈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그토록 단단한 껍데기를 두르고 살았던 이유를요. 그것은 강해서가 아니라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매번 누군가를 떠나보내며 마음을 다치는 것이 두려워 저는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에스더 씨의 손을 잡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슬픔은 막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찾아오는 따뜻함도 함께 막아버린다는 것을요. 슬픔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따뜻함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에스더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주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첫날 제가 인사를 건넸을 때 그녀가 지었던 바로 그 웃음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고마움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동안 매뉴얼대로만 그녀를 대해온 저를 용서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마지막에라도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에스더 씨는 어머니의 손과 저의 손을 양쪽에 쥔 채 아주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에는 절반쯤 남은 대추 생강차가 아직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김이 천천히 사라져가는 것을 저는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그 따뜻한 김을 따라 조용히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그 슬픔 안에는 미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사랑받으며 떠났다는 깊고 고요한 위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실이 고요해진 뒤 할머니는 한참을 딸의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울지도 무너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딸의 식어가는 손을 쓰다듬으며 마지막 자장가를 나직이 불러주셨습니다. 떠나는 아이를 재우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차마 방해할 수 없어 조용히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슬펐지만 동시에 이상하리 많지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이 이토록 따뜻하게 누군가를 떠나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수많은 임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차가운 기계음과 분주한 발걸음, 그리고 형식적인 절차들로 채워진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씨의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그 방에는 차의 향이 남아 있었고 어머니의 자장가가 흐르고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그 곁을 지킨 저도 모두가 따뜻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호스피스 돌봄이라는 것을 저는 그 작은 방에서 비로소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얼마 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작은 잔을 하나 꺼내 제게 내미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그 차였습니다. 마셔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잔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찬모금을 마시자 달큰하면서도 알싸한 그 맛이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가슴 한복판에 닿는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차가 왜 사람을 위로하는지를요. 그것은 혀로 느끼는 맛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배추의 둥근 단맛이 먼저 마음을 어루만지고 생강의 알싸한 기운이 그 뒤를 받쳐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설명해 주었던 그 말, 서로 다른 둘이 함께 끓으면 더 부드러워진다는 그 말이 혀끝에서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 부드러움은 어떤 인공적인 단맛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평생 딸에게 건넨 사랑의 맛이었고 한 민족이 오랜 세월 떠나는 일을 배웅해온 마음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 잔을 받아들고 나서야 비로소 에스더 씨가 왜 그 차에 손을 뻗었는지를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 잔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환자들에게 날랐던 수천 잔의 음료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그러나 단 한 방울의 마음도 담기지 않았던 그 음료들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환자들에게 진짜로 주지 못했던 것은 영양이 아니라 바로 이 온기였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늦었지만 그 잔의 온기만큼은 따뜻하게 제 안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그날 이후 저라는 사람을 완전히 다른 간병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 502호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탁자 위에는 에스더 씨가 마지막으로 마신 그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잔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 마음은 향기처럼 남는다고. 에스더 씨는 떠났지만 그녀가 마지막에 떠올린 어머니의 차 냄새는 그 방에 그리고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 사람의 마지막을 18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배웅했습니다. 시판에 든 간병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곁을 끝까지 지킨 또 한 사람으로서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저는 같은 호스피스 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복도를 걷고 같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킵니다. 겉보기에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아는 동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 일이 변했다고요?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환자들을 대하는 눈빛이, 손길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낀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일을 처리했지만 이제 저는 사람을 돌봅니다. 그 차이를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환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알아챕니다. 이제 저는 새 환자를 맞을 때마다 가장 먼저 가족에게 묻습니다. 환자분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음식이 있나요? 함께 나누던 차나 음료가 있나요? 어떤 냄새를 맡으면 편안해 하시나요?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던지지 않았던 그 질문을 이제 저는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환자를 숫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마주하게 해주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질문에 가족들은 처음엔 당황합니다. 호스피스 간병인이 그런 걸 묻는다는 게 낯선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어떤 보호자는 환자가 평생 좋아하던 고향 음식 이야기를 한참이나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보호자는 그 질문에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떠나는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작은 위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환자뿐 아니라 남겨질 가족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차트의 빈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섭취량 0이라는 숫자가 그 사람의 마지막을 실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까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판을 내려놓고 환자의 곁에 앉아 그저 손을 잡아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일을요. 가장 크게 달라진 사람은 어쩌면 데이비드일지도 모릅니다. 그 차가운 영양사는 에스더 씨가 떠난 뒤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일 씨, 부엌 한 칸을 가족 조리용으로 내주려고요? 위생관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고는 멋쩍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본 그 장면을 저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요. 지금 그 작은 부엌 한 칸에는 가족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끓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환자가 좋아하던 수프를 끓이고 어떤 가족은 고향의 전통차를 우립니다. 그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들이 이제 우리 시설의 복도를 채웁니다. 예전에 그 차갑고 소독약 냄새만 나던 복도가 이제는 집의 부엌처럼 따뜻한 향으로 가득합니다. 에스더 씨의 차 한 잔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시설 전체의 돌봄 번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그 부엌에 작은 안내문도 붙였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위해 무엇이든 끓이세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저는 에스더 씨를 떠올립니다. 그날 밤 봉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고개를 숙이던 박순자 할머니의 모습도요.
그때 우리가 막아섰던 그 차 한 잔이 결국 이 시설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 저는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한국인 가족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가족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는데 익숙한 향이 복도로 흘러나왔습니다. 달큰하면서도 알싸한,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향. 대추 생강차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향을 따라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가족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 차, 제가 잘 알아요. 정말 따뜻한 차죠? 그 가족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외국인 간병인이 그 차를 안다는 것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에스더 씨와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차 한 잔이 어떻게 한 환자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차가 어떻게 저라는 메마른 간병인을 바꾸어 놓았는지를요. 이야기를 다 들은 그 가족의 보호자가 끓이던 차를 한 잔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그 따뜻한 잔을 받아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에스더 씨를 떠올렸습니다. 차 한 잔으로 이어진 그 인연이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박순자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딸을 떠나보낸 뒤 할머니는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떠나시던 날 할머니는 제 손에 작은 봉지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마른 배추가 한 줌 들어 있었습니다. 서툰 영어로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차가울 때 끓여요. 그 한마디가 어떤 위로의 말보다 깊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 대추 봉지는 지금도 제 집 주방 선반에 놓여 있습니다. 텅 비어있던 인스턴트 수프나 데우던 그 주방이에요. 저는 가끔 마음이 무겁거나 지친 날이면 그 대추를 몇 알 꺼내 생강과 함께 끓입니다. 1시간 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요. 부엌에 그 향이 번지는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 끓어오르는 냄비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메말랐던 마음 한구석이 다시 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그 주방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가끔은 동료들을 초대해 함께 차를 나누기도 합니다. 10년 넘게 혼자 인스턴트 수프를 데워 먹던 그 식탁에 이제 누군가와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가 놓입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남기고 간 그 대추 한 줌이 제 텅 빈 주방까지 데워놓은 셈입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데우는 일은 그렇게 다시 저 자신을 데우는 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정말 차 한 잔이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차는 병을 고치지 못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떠나는 길을 덜 외롭게 만들 수는 있죠. 그리고 그건 때로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요. 18년 동안 저는 음식이 곧 영양이라고 믿었습니다. 채워 넣어야 할 숫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한국인 어머니가 마른 대추 한 줌과 생강 몇 조각으로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음식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은 국경도 언어도 넘어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하게 가닿을 수 있다는 것을요. 자격증도 매뉴얼도 첨단 의료 장비도 헤매지 못한 일을 작은 차 한 잔이 헤맨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로운 환자의 방으로 향합니다. 손에는 식판이 아니라 그 환자에게 건네 질문 하나를 들고서 무엇을 좋아하셨나요? 어떤 향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나요? 그 질문 하나로 저는 매일 한 사람의 마지막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78의 박순자 할머니가 차 한 잔으로 제게 남기고 간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